가을의 황금빛 햇살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작은 공원을 감싸고 있었다. 보람의 공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져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이 공원은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추억의 장소였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퍼져나갔다. 하나, 둘, 셋. 수진이가 나무에 기대어 눈을 감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28, 29, 30, 이제 간다. 7살부터 10살까지 8명의 아이들이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8살 민준이는 숨바꼭질의 챔피언이었다. 그는 항상 가장 창의적인 장소에 숨어 한 번도 들키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를 숨바꼭질 왕이라고 불렀다. 너무 빨리 세지 마. 민준이의 친한 친구 지훈이가 소리쳤다. 지훈이는 공원 뒤편 덤불 속으로 달려갔다. 민준이는 조용히 놀이터 뒤쪽으로 향했다. 그는 특별한 장소를 알고 있었다. 공원 경계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쓰러진 마른 나무 더미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낮은 돌담이 있었다. 민준이는 몸을 낮추고 나뭇가지 사이로 기어들어갔다. 이번에도 수진이는 날 절대 못 찾을 거야.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키득거렸다. 공원은 금세 조용해졌다. 수진이가 친구들을 찾아 돌아다니는 발소리만 마른 낙엽 위에서 바스락거렸다. 1명, 2명. 친구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지훈아, 벤치 뒤에 있는 거 다 보여. 수진이가 웃으며 외쳤다. 아, 어떻게 벌써 찾았어. 지훈이가 실망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하나둘씩 친구들이 모두 발견되었다. 미라는 그네 뒤에, 서연이는 미끄럼틀 아래에, 쌍둥이 형제 준호와 준서는 연문 옆 오솔길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민준이 어디 있지? 수진이가 헐떡이며 물었다. 또 어디 숨었을까? 또 제일 좋은 장소를 찾아냈나 봐. 지훈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다 같이 찾아보자. 구석구석 다 뒤져봐야 해. 서연이가 제안했다. 아이들은 공원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놀이터 근처 덤불에서 시작해 공중 화장실, 연못 주변 산책로, 심지어 큰 쓰레기통까지 두드려 보았다. 민준아, 나와. 네가 이겼어. 수진이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10분이 지나도 민준이를 찾지 못하자 지훈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화장실에 간 건 아닐까? 하지만 방금 확인했는데 아무도 없었어.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다. 수진이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공원 가장자리에 있는 울타리 쪽으로 가서 빈 땅으로 이어지는 길을 바라보며 계속 외쳤다. 민준아, 어디 있어? 게임 끝났어. 강한 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을 길 위로 날려보냈다. 하늘은 이미 황금빛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고 곧 어둠이 찾아올 것임을 알렸다. 공기가 이상하게 고요해졌다. 수진이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뱃속이 불안하게 뒤틀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서연이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아직도 안 나온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은 진짜로 걱정하기 시작했다. 장난스러운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한 침묵으로 바뀌었다. 미라가 지훈이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민준이가 공원 밖으로 나가서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어른들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아 지훈이가 결심했다. 그때 공원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얘들아, 뭐하고 있니? 박 할아버지였다. 70대의 마른 체격에 오래된 모자를 쓴 공원 관리인이었다. 그는 주로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곤 했다. 수진이가 달려가 다급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 친구 민준이가 숨어서 안 나와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박 할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친구가 사라졌다는 거니? 네. 숨바꼭질 시작할 때부터요. 저희가 공원 구석구석 다 찾아봤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박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번호를 누르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김경희, 나 박노인이야. 보람의 공원에서 일하는 아이 한 명이 실종됐어. 부모님과 경찰에 연락해야 할 것 같아. 박 할아버지가 통화하는 동안 아이들은 작은 원을 그리며 모였다. 수진이는 두 손을 꽉 쥐고 눈물이 맺혔다. 난 그냥 평소처럼 숫자를 세었을 뿐인데 민준이가 안 나올 줄은 몰랐어. 그녀가 흐느꼈다. 서연이가 수진이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다. 괜찮아. 민준이는 분명 어디 갔다가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민준이의 어머니 이유진 씨가 공원으로 달려왔다.
갈색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민준이 어디 있어? 내 아들이 어디 있니? 저희가 못 찾았어요. 수진이가 목이 메어 대답했다. 유진 씨는 땅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지훈이와 미라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다. 그때 근처 경찰서에서 온 순찰차가 도착했고 파란색과 빨간색 경광등이 번쩍였다. 차에서 내린 경찰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다. 짧은 검은 머리에 진한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민석 경이었다. 김민석 경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준이를 본 사람이 누구죠? 그가 큰 소리로 물었다.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앞으로 나섰다. 저 수진이에요. 제가 숫자를 세고 친구들이 숨는 동안 민준이도 어디엔가 숨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길래 다들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김경희는 수첩에 빠르게 메모한 후 동료에게 말했다. 공원 전체를 봉쇄해야 합니다. 추가 인력과 수색견도 필요합니다. 유진 씨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멍한 눈으로 입술을 달싹거렸다. 어떡해? 민준이, 내 아들, 어디 있는 거야? 김경희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유진 씨, 우리가 아이를 찾아내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하시고 민준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하늘색 재킷, 청바지, 흰색 운동화요. 그녀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다시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더 많은 차량이 도착하고 있었다. 경찰은 공원을 봉쇄하기 시작했고 주차장 한쪽에 임시 지휘소를 설치했다. 수진이는 지훈이 옆에 서서 나무 뒤로 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다. 민준이가 그냥 사라질 리가 없어. 말이 안 돼. 하지만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민준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완전히 어두워지자 노란 가로등이 켜지며 보람의 공원으로 이어지는 돌길을 희미하게 비췄다. 청담동 전체에 걱정과 두려움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공원 바깥쪽에선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꼭 안았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속삭였다. 공원 안에서는 수색이 3시간째 이어지고 있었다. 경찰들은 손전등을 들고 수색견들을 풀어 곳곳을 살폈다. 여기 발자국이 없습니다. 한 경찰이 김경희에게 보고했다. 아이들이 뛰어다닌 뒤죽박죽한 자국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뒤쪽 빈터도 확인하세요. 공중 화장실과 버려진 건물들 어떤 곳도 놓치지 마세요. 김경희가 단호하게 지시했다. 그 사이 유진 씨는 여전히 나무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오랜 이웃인 장미숙 씨가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둘러주었다. 수진이가 민준이가 정말 잘 숨는다고 했어. 어쩌면 그냥 어디선가 잠들었을 수도 있어. 미숙 씨가 말했다. 유진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야, 민준이는 절대 허락 없이 멀리 가지 않아. 날 걱정시킬까 봐. 항상 내 말을 잘 들어. 수진이가 다가와 붉게 부은 눈으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숫자를 좀 더 천천히 셌다면, 제가 좀 더 주의했다면. 유진 씨는 비난하지 않고 수진이를 살며시 품에 안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민준이만 찾으면 돼. 그 순간 김경희는 무전기로 상관과 통화하고 있었다. 네, 상황이 심각합니다. 인력을 증강하고 가능하다면 드론도 필요합니다. 납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직후 그는 높은 곳에 올라가 전체 지역을 내려다보며 큰 소리로 발표했다. 전면적인 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계자가 아닌 분들은 공원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선 귀가하셔서 기다려 주십시오. 경찰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항의했다. 그 중에는 동네 슈퍼마켓 주인인 50대의 최 씨도 있었다. 우리도 아이가 걱정돼요. 그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김경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해합니다만 많은 인파가 수색을 방해할 뿐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수색은 밤새 계속되었다. 새벽이 되자 인근 도시에서 추가 인력이 도착했다. 큰 트럭이 거리 입구에 멈춰서며 탐지 장비와 열감지 카메라를 내렸다. 인천에서 왔습니다. 청택수 경사가 자신을 소개했다. 수색견, 카메라, 소형 드론을 가져왔습니다. 김경희는 그와 악수했다. 감사합니다. 남쪽 지역과 폐공장 근처 버려진 집들을 샅샅이 수색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요. 주민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들판에서는 손전등 불빛이 깜빡거렸다.
민준이를 부르는 소리가 낯선 사람들의 입에서도 끊이지 않았지만 모든 노력은 헛된 것처럼 보였다. 흔적도 대답도 없었다. 새벽이 밝아올 때 피로가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역력했다. 유진 씨는 사촌 언니인 이지연 씨의 보살핌을 받으며 집에서 쉬도록 권유받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려 했다. 나가서 찾아야 해. 여기 앉아만 있을 수 없어. 그녀가 애원했다. 유진아, 넌 탈진 상태야. 지연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경찰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들이 일하게 놔두자. 한편 청담동 경찰서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화이트보드에는 지역 지도가 붙어 있었고 이미 확인한 장소들이 빨간색 마커로 표시되어 있었다. 뭔가 놓치고 있다. 김경희가 팔짱을 끼고 말했다. 흔적이 없고 떨어진 물건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 너무 비정상적이야. 정교한 납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정 경사가 의견을 냈다. 주변 교통 카메라와 어젯밤 드론 영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린 경찰관 이주연이 나섰다. 지난주에 공원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가 목격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놀이터를 바라보며 거리 끝에 자주 서 있었다고 합니다. 생김새는? 김경희가 빠르게 물었다.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갈색 재킷에 넓은 모자를 쓰고 항상 거리를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 경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가능성에 집중해야겠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시에 동네에서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었다. 작은 수군거림들이 오갔다. 민준이가 폐공장 근처에서 혼자 놀곤 했다고 들었어. 아마 호기심에 어딘가에 갇혔을지도 몰라. 아니면 동네 누군가가 뭔가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 거 아닐까? 이런 소문들이 수진이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황현주 씨가 이웃과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근처에 살면서 모두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 어쩌지? 예를 들어 최 씨 같은 폐품 수집상 말이야. 그는 항상 이상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쳐다봐. 수진이는 깜짝 놀랐다. 엄마, 최 아저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저한테 사탕도 주셨어요. 조용히 해, 수진아. 현주 씨가 나직이 꾸짖었다. 이 동네에서 누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잖아. 동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모든 눈빛이 의심으로 변했고 모든 낯선 이는 철저히 관찰받았다. 사람들은 민준이의 실종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 중 누군가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했다. 경찰서에서 김경희는 정 경사에게 돌아섰다. 만약 이게 납치라면 왜 몸값 요구가 없는 거지? 강제로 끌고 간 흔적도 없고 아이들은 쉽게 겁에 질리는데 아무것도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게 말이 돼. 충동적인 범행이거나 누군가 통제력을 잃었거나 아니면 이런 일을 철저히 계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 경사가 추측했다. 그 사이 유진 씨는 용의선상에 오른 몇몇 사람들의 사진을 확인하기 위해 불려왔다. 그녀는 급하게 인쇄된 3장의 사진 앞에 앉았다. 미성년자를 괴롭힌 전력이 있는 노숙자 강남식, 공원 근처에 사는 조용한 남자 이태영, 그리고 넓은 갈색 재킷을 입은 낯선 얼굴이었다. 유진 씨는 각 사진을 오랫동안 응시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들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녀가 갈색 재킷 남자를 가리키며 지난주에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에서 본 것 같아요. 김경희는 그 사진에 표시를 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단서입니다. 다음날 아침 작은 헬리콥터가 마을 뒤편 숲 지역을 비행했다. 지상에서는 구조대가 계속해서 빽빽한 덤불알과 오래된 하수구를 수색했다. 모든 구석구석이 뒤집혔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공원 옆 벤치에 앉아 수진이는 무릎을 감싸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울지 않고 그저 속삭였다. 민준아, 어디 있니? 우리 모두 널 보고 싶어. 대답은 없었다. 오직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청담동 모든 이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든 절망감만이 있었다. 민준이가 실종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청담동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해 있었다. 한때 평화로웠던 거리는 이제 경찰 사이렌 소리, 수색대의 발걸음 소리, 주민들의 공포에 질린 시선으로 가득 찼다. 거리 곳곳에는 민준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통통한 볼, 밝은 눈, 8살 소년의 순수한 미소가 담긴 포스터였다. 특별수사대의 정태영 총경이 팀 8명과 함께 마침내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과거 여러 아동 납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었다.
강인한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은 용의자의 숨결까지도 꿰뚫어 볼 것 같았다. 공원 주변 3km 이내에 등장한 낯선 사람들의 모든 데이터를 원합니다. 정총경은 김경희에게 차에서 내리자마자 단호하게 말했다. 정리 중입니다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일부 증언이 서로 모순되고 교통카메라도 놀이터 쪽은 비추지 않습니다. 김경희는 여러 날 밤을 새워 지쳐 보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북쪽 폐가와 헌재지 공장도 수색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이 지역에서 아동을 위협한 적이 있는 모든 사람의 목록을 작성하세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총경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이름이 있습니다. 진성훈, 2012년 강원도에서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현재 행방불명입니다. 정 총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세 지도를 훑어보았다. 특수수색팀을 구성하겠습니다. A팀은 주거지역, B팀은 버려진 시설, C팀은 드론으로 마을 뒤편 수색. 모든 열감지 장비와 자기장 탐지기를 가동하세요. 인력이 부족합니다. 김경희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조치하겠습니다. 동네 회관에 설치된 임시 지휘소 안의 공기는 팽팽한 현악기줄처럼 팽팽했다. 직원들은 끊임없이 인쇄물, 보고서, 파일 사이를 오갔다. 모든 정보는 방 중앙에 있는 대형 화이트보드에 붙여졌고 그 위에는 두 줄의 글자가 선명했다. 김민준, 8세, 10월 23일 실종. 유진 씨도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구석에 앉아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지연 씨가 항상 그녀 곁에 있었고 때때로 물을 건네거나 부드럽게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하지만 유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유진아, 지연 씨가 속삭였다. 경찰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우리는 그들을 믿어야 해. 바깥에서는 수색이 계속되고 있었다. 50명의 경찰, 20명의 지역 자원봉사자, 그리고 4마리의 수색견이 팀을 이루어 지역 곳곳을 살폈다. 조심해요. 저 벽돌 더미 뒤에 구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경찰이 큰 소리로 말했다. 자원봉사자 중에는 29세의 강동우 선생님도 있었다. 그는 민준이가 다니는 청담 초등학교 체육교사였다.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는 정경사와 함께 버스터미널 근처 오래된 창고를 확인하며 말했다. 싸우지도 않고 다른 아이들처럼 장난치지도 않아요. 민준이가 스스로 어디론가 떠났다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정경사가 돌아서서 물었다. 아이가 이상한 일을 말한 적은 없나요? 낯선 사람을 만났다거나 두려워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요. 최소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번 민준이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학교에 온 적이 있었어요. 언제요? 약 일주일 전이요. 화요일이었어요. 정경사가 눈썹을 찌푸리며 신중하게 메모했다. 아직 완전한 그림을 그리기에는 부족한 정보였지만 모든 조각이 중요했다. 한편 지휘소에서는 드론팀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공중 이미지가 대형 화면으로 직접 전송되었다.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경찰 신진수는 동쪽 숲 지역을 스캔 중입니다 라고 보고했다. 온도는 안정적이며 여우부리 외에는 이상 없습니다. 서쪽으로 계속 스캔해주세요. 정 총경이 화면을 가리키며 지시했다. 옛 지도에 표시된 목조 오두막이 있어요. 첨단 장비가 작동하는 동안 지역 주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빵집 주인 이민정, 은퇴한 택시기사 박성빈, 지역의원 김연아 등 많은 사람들이 수색에 참여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이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8살 아이가 대낮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니. 낡은 우물도 확인해야 합니다. 박성빈이 제안했다. 강씨 집 뒤에 잘 알려지지 않은 우물이 있어요. C팀에게 알리겠습니다. 김연아가 대답하며 전화를 꺼냈다. 경찰은 가장 외딴 곳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팀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모든 사람을 질문하고 아무리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장소라도 다락방, 창고, 닭장, 지하실 모든 문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확장은 부작용도 가져왔다. 두려움이 퍼졌다. 아이들은 더 이상 밖에 나가지 못했고 학교는 임시 휴교했으며 모든 집의 창문은 굳게 닫혔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기까지 했다. 어젯밤에 권 씨가 계속 공원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봤어요. 한 여성이 김경희에게 속삭였다. 산책한다고 했지만 이상해요. 확인하겠습니다. 김경희가 간결하게 대답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지금은 모든 신고가 단서가 될 수도 또는 망상일 수도 있었다. 지휘소로 돌아오니 유진 씨가 한 경찰이 가져온 하늘색 아동용 재킷을 보고 갑자기 일어났다. 그건 내 아들 거예요. 그녀가 소리쳤다. 김경희가 달려왔다. 확실합니까? 어디서 발견됐죠? 북쪽숲 가장자리, 공원에서 약 2km 떨어진 곳입니다. 경찰이 대답했다. 피는 없고 긁힌 자국도 없지만 진흙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유진 씨는 주저앉았고 김경희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적어도 이것은 민준이가 거기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정 총경은 모든 추측을 막았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진흙 샘플, 섬유 분석이 필요하고 그 주변 지역을 더 집중적으로 수색해야 합니다. 오늘 밤 감시 초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김경희는 정 경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모두가 지쳐가고 있어요. 유진 씨조차도.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정 경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는요. 그날 오후 청담동 하늘은 잿빛으로 변했고 큰 비가 올 조짐을 보였다. 먼 산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진흙투성이 길 위에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민준이의 이름을 불렀다. 수진이는 자기 집 현관에 서서 지나가는 반사조끼를 입은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린 민준이의 초상화를 꼭 쥐고 마치 기도하듯 속삭였다. 민준아, 어디 있니? 다시는 숨바꼭질 안 할게. 제발 돌아와줘. 바람이 세게 불어오자 포스터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몇 장은 찢겨서 하늘로 날아갔다가 사라졌다.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민준이가 사라진 지 나흘째 청담동 전체가 침울하고 무기력한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임시지휘소에서 김경희는 두 손으로 책상을 짚고 그가 빨간색으로 빽빽하게 표시한 지도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는데 수면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분노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시간이 갈수록 아이를 살릴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정 총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그의 옆에 서 있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김경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민준이가 죽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아이는 어딘가에 있고 우리는 단지 올바른 장소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이 지역을 벗어났다면, 만약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찾고 있다면, 정 총경이 이어 말했고 피로감을 숨기지 못했다. 김경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한편 유진 씨는 밤새도록 지휘소를 떠나지 않았다. 지연 씨는 여러 차례 여동생을 집에 데려가 쉬게 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내 아들이 밖에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 유진 씨가 참백한 입술로 속삭였다. 만약 민준이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도 듣지 못한다면? 유진아, 네 체력을 유지해야 해. 지연 씨가 말했다. 만약 내일 네가 장례식에 가야 한다면? 그만해. 유진 씨가 소리쳤다. 그런 말 하지 마. 민준이는 죽지 않았어. 아직 죽지 않았다고. 지휘소는 고요했다. 몇몇 경찰들이 고개를 숙였다. 지연 씨는 더 말하지 않고 여동생의 손을 더 잡았다. 멀리서 수진이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이곳에 와서 비에 번진 민준이의 그림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지훈이, 미라, 서연이 등 민준이의 친한 친구들이 서 있었다. 그날 민준이와 함께 숨었으면 좋았을 텐데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다. 적어도 소리를 지르거나 그 사람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 수진아. 미라가 위로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 우린 그저 숨바꼭질을 했을 뿐이야. 지훈이가 갑자기 눈썹을 찌푸렸다. 너희 제지 공장 뒤 골목 기억나? 작은 나무 오두막이 있는 곳? 기억나.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왜? 민준이가 그곳이 비밀 미로 같다고 좋아한다고 한 적이 있어. 혹시 그날 거기에 숨었을까? 불가능해. 서연이가 끼어들었다. 그곳은 공원에서 3km나 떨어져 있어. 하지만 만약 민준이가 혼자 거기로 갔다면?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다. 경찰에게 알려야 해. 하지만 수진이가 이 정보를 전했을 때 수색팀은 그 지역이 첫날부터 이미 철저히 수색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오두막과 뒤쪽 지하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정 경사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흔적이 없었어요. 수색견도 데려갔는데 만약 민준이가 거기 있었다면 분명 냄새가 남았을 겁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냥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김경희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어, 수진아. 모든 의견이 중요해. 마을에서는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다. 이현수 할머니는 민준이가 사라진 날 오후에 숲 근처에서 갈색 모자를 쓴 남자를 봤다고 말했다. 한 무리의 청년들은 지난주에 누군가가 그들의 여동생을 깨어내려 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전씨라는 트럭 운전사는 그날 오후에 공원 근처에서 낡은 흰색 차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번호판은 기억하지 못했다. 이야기들이 이어졌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고 이는 마을 전체를 의심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다. 경찰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카페에서 최 씨가 그날 아침 화를 내며 말했다. 내 집을 2번이나 뒤졌어. 내가 여기서 40년을 살았는데 범죄자처럼 취급받고 있어. 그들을 탓할 수 없어요. 임 씨가 말을 자르며 말했다. 범인이 누군지 아무도 모를 때는 모두가 의심받을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건 우리 중 누구도 이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임윤정이 덧붙였다. 어쩌면 낯선 사람이 와서 갔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모두가 침묵했다. 그 생각은 훨씬 더 끔찍했다. 오후 무인 드론이 북쪽 저지대의 마지막 구역을 스캔하는 동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물이 길 위로 차올라 수색이 몇 시간 동안 중단되어야 했다. 김경희는 차 안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오늘은 무력감이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무전기 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김경희, 3번 드론에서 이상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어제 스캔 경로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텐트나 임시 대피소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즉시 이미지를 보내고 신경관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지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경희가 재킷을 집어들고 벌떡 일어났다. 지휘소의 대형 화면에는 나무들 사이에 희미한 사각형 물체가 표시되었다.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호기심을 자극했다. 정총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B팀을 즉시 그곳으로 보내세요. 북쪽 지름길로 가되 조심하게 하세요. 유진 씨는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다. 뭐가 나왔어요? 뭐가 보였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김경희가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다. 아직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장소일 뿐입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유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겁니다. 정총경이 날카롭게 말했다. 저는 그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그녀가 소리쳤다. 만약 거기 뭔가가 있다면 직접 보아야 합니다. 김경희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본 후 정경사에게 돌아섰다. 차를 준비하세요. 그녀를 데려가되 누군가가 감독해야 합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도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텐트는 사실 녹슨 철근과 낡은 방수포로 대충 만든 오래된 목재 쉼터였다. 안에는 쓰레기, 헝겊 조각들, 빈 음식 상자, 그리고 발자국 흔적이 있었지만 민준이의 흔적은 없었다. 유진 씨는 무릎을 꿇고 비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김경희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가 이곳에 머물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민준이를 데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정경사가 천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끌어냈다. 작은 파란색 머리핀이었다. 아이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유진 씨의 숨이 멎었고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정경사의 손에 있는 작은 물건을 바라보았다. 지휘소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두웠고 아무도 많이 말하지 않았다. 각자는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 작은 희망에서부터 이름 없는 죄책감까지, 육체적 피로에서부터 내면 깊은 곳의 두려움까지. 구석에서 수진이는 조용히 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번은 민준이가 공원 한가운데 서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었고 주변은 밝은 노란색 햇살로 가득했다. 지훈이가 그림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민준이 웃음소리가 그리워. 나도. 수진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를 잊어버릴까봐 두려워. 바람이 틈새로 휘몰아치고 어둠이 다시 청담동을 감쌌다. 날이 완전히 밝기도 전에 지휘소는 다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오두막, 배낭, 머리핀과 혈흔에 대한 소식은 마치 바람을 만난 불길처럼 마을 전체에 퍼졌다. 하지만 희망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절망감만 더했다.
수사실에서 정총경은 법의학팀에서 분석 결과를 받았다. DNA가 일치합니다. 그가 김경희에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건의 혈흔은 민준이의 것입니다. 김경희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마치 누군가가 세게 후려친 것처럼 아팠다. 혈액량이 적어 긁힌 상처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아이를 때려서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경사가 끼어들며 작은 희망의 끈을 붙잡았다. 생명을 위협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이가 거기 있었고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정총경이 냉정하게 결론지었다. 같은 시간 유진 씨는 복도 밖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김경희가 옆에 와서 앉았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준이 피가 맞나요? 유진 씨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약간 끄덕인 것으로 충분했다. 그 작은 동작이 어머니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유진 씨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어젯밤에 이미 눈물이 바닥났다. 그저 맞은편 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말했다. 어떻게 누군가가 아이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죠? 그림 그리고 만화책 읽고 숨바꼭질하기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김경희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낼 겁니다. 맹세합니다. 바깥에서는 수색이 계속되고 있었다. 50명의 경찰, 20명의 지역 주민, 그리고 4마리의 수색견이 팀을 이루어 지역 곳곳을 샅샅이 뒤졌다. 지휘본부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 청담동 동쪽에 혼자 사는 손 씨라는 사람이 과거에 어린이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는 한때 학교 경비원으로 일했지만 불분명한 사건 이후 해고되었다. 손 씨에 대한 모든 기록을 원합니다. 김경희가 지시했다. 그가 일했던 곳 목록 조사받은 적이 있는지, 최근 그의 행방까지 모두요. 소문으로는 그가 민준이 실종 당시 보라매 공원 근처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주연 경찰이 덧붙였다. 소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경사가 끼어들었다. 지난 72시간 동안 그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의 집을 수색해야 합니다. 김경희가 덧붙였다. 최대한 빨리요. 수사팀은 즉시 움직였다. 손 씨의 집은 동쪽 숲 가장자리에 있었고 오래된 양철 지붕과 부서진 목재 울타리가 있었다. 그는 집에 없었지만 이웃들은 그가 밤에 돌아다니고 자주 자전거로 커다란 마대자루를 숲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를 큰 길에서 봤어요. 주유소 근처에서. 이웃인 박 씨가 말했다. 항상 아이들을 쳐다봐요. 특히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요. 경찰은 수색영장을 받은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서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벽에는 어린이 잡지에서 오려낸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오래된 장난감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으며 오래된 휴대폰에는 이상한 메시지가 가득했다. 김경희는 벽에 꽂힌 한 아이 그림을 들어올렸다. 서툴게 그린 소년과 비밀집이 그려져 있었다. 증거는 아니지만 의심스럽군요. 정경사가 말했다. 너무 의심스러워요. 김경희가 날카롭게 말했다. 즉시 추적하세요. 그의 사진을 모든 검문소, 교통카메라, 버스 정류장과 기차역에 보내세요. 그날 오후 날씨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두꺼운 먹구름이 몰려와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폭우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주민들이 손 씨의 집 뒤 숲을 수색하기 위해 나왔다. 신경과는 2명의 다른 경찰과 함께 옛 농기구 창고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살폈다. 그곳은 수십 년 동안 버려진 상태였다. 이게 무슨 냄새죠? 함경민 경찰이 물었다. 신경과는 공기를 맡더니 눈썹을 찌푸렸다. 좀 이상해요. 부패하는 냄새 같은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들은 창고 입구로 다가갔다. 깨진 자물쇠가 달린 철문이었고 안은 캄캄했다. 손전등 켜세요. 신경관이 지시했다. 손전등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갔다. 오래된 담요 더미, 빈 통조림 캔, 그리고 방 중앙 철 기둥에 감긴 천조각이 보였다. 사람은 없었고 소리도 없었지만 분명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이곳에 있었던 흔적이 있었다. 법의학팀 부르세요. 김경희에게도 연락하세요. 신경관이 손전등을 꽉 쥐며 말했다. 김경희가 도착했을 때도 비는 그치지 않았다. 그는 우비를 입고 차가운 창고로 들어가 구석구석을 살폈다. 벽에는 어린 손바닥 크기의 진흙 자국이 있었고 담요 더미 옆에는 유진 씨가 민준이의 가방에 항상 넣어준다고 한 과자 포장지가 있었다.
김경희는 가만히 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민준이가 여기 있었어요. 그는 확신했다. 그리고 그 자는 아이를 데려갔어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정경사가 조용히 말했다. 적어도 우리가 어디론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녁이 되어도 비는 그치지 않았다. 지휘소에서 유진 씨는 조용히 김경희에게 다가갔다. 무슨 소식이라도 있나요? 그녀가 숨결처럼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다. 김경희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지만 처음으로 피하듯 말했다. 민준이가 오래된 창고에 갇혀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떨리며 자리에 앉았다. 수진이와 친구들도 문가에 서 있었다. 소녀는 작은 봉투를 들고 김경희에게 다가갔다. 민준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만약 민준이를 찾으시면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김경희는 받아들고 열어 짧고 서툰 글씨를 읽었다. 민준아,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 네가 어디에 있든 제발 돌아와. 다시는 숨바꼭질 안 할게.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다. 오직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와 무언가가 올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인지 기다리는 듯한 침묵만이 있었다. 민준이가 사라진 지 닷새째 아침, 청담동은 긴 비 내림 후에도 여전히 젖어 있었다. 지휘소에서는 모두가 희미한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갔다. 하지만 날이 밝아오자 타능 아파트 단지에서 온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밤새 이어진 침묵을 깨뜨렸다. 여보세요, 경찰이신가요? 저는 정은혜라고 하고 타능에 살아요. 전화기 너머로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찾는 아이를 본 것 같아요. 당직 경찰은 의자에서 거의 벌쩍 뛰어올랐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이를 보셨다고요? 네, 갈색 머리에 마른 체격의 남자아이요. 얼굴이 지저분했어요. 방금 제 집 문을 두드린 다음 마당에서 쓰러졌어요. 6분 후 3대의 경찰차와 1대의 구급차가 청담동에서 3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탄흥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김경희는 첫 번째 대응팀과 함께했고 그의 얼굴은 현악기줄처럼 팽팽했다. 그의 마음은 이상한 느낌으로 가득 찼다. 기쁨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마치 운명이 내릴 대답을 온몸으로 듣고 있는 것 같은 기다림이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17번지 마당에서 한 소년이 큰 담요에 쌓여 있었다. 지저분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옆에는 정은혜가 마치 소년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 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김경희는 차에서 뛰어내려 소년 옆에 무릎 꿇었다. 민준아, 내 이름이 민준이니? 내 말 들리니? 작은 눈이 깜박이며 열렸고 소년이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다. 엄마, 엄마. 김경희는 뒤돌아 소리쳤다. 즉시 유진 씨를 여기로 부르세요. 정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문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아이가 쓰러졌어요. 너무 놀라서 죽는 줄 알았어요. 구급대원이 민준이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다. 아이가 지쳐있고 탈수 증상과 약간의 영양실조가 있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어요. 즉시 수액을 공급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김경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릎에 두 손을 짚었다. 마치 지난 며칠간의 모든 무게가 그의 가슴에서 들어 올려진 것 같았다. 아이가 살아있어요. 아이가 돌아왔어요. 구립병원에서 소식은 즉시 퍼져나갔다. 유진 씨는 경찰 차량으로 데려왔다. 응급실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고 그녀는 외쳤다. 민준아. 소녀는 눈을 뜨고 이번에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엄마.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유진 씨는 아들에게 달려가 꼭 안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여기 있어. 내 아들아. 엄마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의사들은 유진 씨가 치료를 방해할까봐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김경희는 손짓으로 그들을 물러나게 했다. 모두가 이 순간이 어머니와 아들에게만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자신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민준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폭풍처럼 청담동의 모든 감정을 뒤흔들었다.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교회 종이 3번 울렸다. 마치 하늘에서 온 신성한 메시지처럼. 수진이의 집에서 소녀는 소식을 듣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고 아직 붙이지 못한 마지막 그림을 손에 쥐고 있었다.
대기실에서 수진이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민준이가 너무 약해 보였지만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참지 못하고 달려갔다. 민준아. 소녀는 친구를 보고 미소 지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또렷했다. 수진아, 미안해. 너무 잘 숨어서. 민준이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다. 내가 이겼지? 방 안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3시간 후 민준이의 상태가 안정되고 의사가 대화가 가능하다고 확인한 후 김경희와 정경사, 정총경이 민준이의 진술을 듣기 위해 들어왔다. 민준이는 눈을 잠시 감았다가 고르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때 공원 구석에 숨어 있었는데 한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아저씨가 숨바꼭질보다 더 재미있는 새로운 게임이 있다고 했어요. 이상했지만 아저씨는 경비원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김경희와 정총경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아저씨가 뒷길로 절 공원 밖으로 데려갔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장난감을 준다고 했어요. 그 후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두운 곳에 갇혀 있었어요. 아저씨는 마른 과자와 물을 줬지만 말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저씨 얼굴을 봤니? 김경희가 조용히 물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 목에 기흉터가 있었고 오른쪽 눈이 계속 실룩거렸어요. 정경사는 즉시 태블릿을 열어 의심자 목록을 넘겼다. 손 씨의 사진이 나타나자 김경희는 그것을 민준이에게 보여주었다. 이 사람이니? 소녀는 보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정총경은 으렁대듯 말했다. 전국 수배령을 내리고 경찰청 블랙리스트에 올리세요. 한국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4시간 후 또 다른 긴급 소식이 들어왔다. 손 씨의 낡은 차가 청담동에서 120km 떨어진 양주의 주유소에 나타났다. 주유소 직원이 수배 사진을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즉시 추적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모든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했다. 밤 10시경 그 차량이 고양시 외곽 빈 땅에서 발견되었고 몇 분 후 손 씨는 버려진 오두막에 들어가려다 체포되었다. 그는 수갑이 채워졌고 얼굴은 진흙투성이었다. 입술은 더듬거렸다.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놀고 싶었을 뿐이에요. 김경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가갔다. 당신의 장난 때문에 아이가 거의 죽을 뻔했어요. 당신이 재미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그 아이는 어둠 속에서 어린 시절을 잃었어요. 손 씨는 미친 듯이 웃었다. 아이는 죽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저에게 감사해야 해요. 말이 끝나자마자 정경사는 그의 턱을 향해 주먹을 날렸지만 김경희가 그를 저지했다. 안 돼. 그는 빨리 죽지 않을 거야. 그는 법정과 이 나라 전체에 책임을 져야 해. 다음 날 아침 해가 청담동 전체를 비출 때 오랜만에 보람의 공원에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수진이, 서연이, 지훈이, 미라와 다른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야외 그림 그리기 행사를 열었다. 놀이터에서는 긴 벽이 민준이의 귀환을 주제로 한 수십 개의 그림으로 가득 찼다. 수진이는 민준이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며 속삭였다. 알아? 우리가 공원 구석에 작은 동상을 세우려고 해. 내 모습이야. 그래서 누군가 숨바꼭질을 하면 영원히 이 이야기를 기억하게 될 거야. 민준이는 웃었다. 난 그냥 축구하고 싶어.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으며 노란 잎들이 부드럽게 날아다녔다. 그 순간 청담동은 더 이상 고통에 사로잡힌 마을이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치유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민준이가 구출된 지 사흘 후에도 청담병원은 여전히 방문객들로 붐볐다. 소년이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었다. 사실 수액 공급과 몇 번의 따뜻한 식사 후 그는 빠르게 체력을 회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방문하고 안부를 물으며 또는 단순히 소년의 생존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싶어 했다. 수진이는 가장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었고 거의 매일 새 그림을 가져왔다. 이거 방금 다 그렸어. 그녀가 말하며 밝은 불빛과 집에 온 것을 환영해라는 글자가 있는 집 그림을 민준이에게 건넸다. 민준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림을 들고 오래 바라보았다. 여기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수진이는 침대 옆에 앉아 눈을 반짝이며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항상 네 옆에서 숨을 거야. 누가 너를 해치려고 하면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소리 지를 거야. 둘은 기득거렸다. 그 순간은 마치 지난 며칠간의 끔찍한 어둠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병원 아래층에서는 김경희와 정경사가 서울에서 온 수사팀과 함께 손 씨의 서류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는 현재 지역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고 그곳은 어린이를 학대한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 역사가 있는 곳이었다. 기소장이 완성됐습니다. 정경사가 보고했다. 유괴, 불법 감금, 미성년자 학대, 정신적 상해 유발. 이 혐의들로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기 전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겁니다. 머리카락이 남아있다면 말이죠. 김경희가 차갑게 말했다. 첫날 밤에 다른 수감자들에게 공격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정경사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 같은 사람은 감옥에서 조용히 지내지 못합니다. 김경희는 별다른 논평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인 후 마치 마무리하듯 말했다. 정의는 민준이가 발견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청담동 광장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약 200명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청장 전수영이 임시로 세워진 나무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눈물이 글썽이며 앞줄에 어머니와 함께 앉아있는 어린 소년을 바라보았다. 우리 마을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녀가 감정에 복받쳐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의 힘을. 그녀는 민준이를 향해 돌아섰다. 내가 우리 모두에게 끈기와 희망 그리고 선함에 대한 믿음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단다. 광장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진 씨는 아들을 품에 안으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 후 모두가 함께 광장 중앙에 펼쳐진 거의 10m 길이의 대형 그림을 그렸다. 어린이들은 물감을 사용하여 자신의 손바닥 자국을 찍고 아래에 이름을 썼다. 그림 중앙에는 민준이가 수진이의 손을 잡고 어두운 나무 오두막에서 밝은 빛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말하고 싶은 게 있니? 구청장이 민준이에게 물었다. 민준이는 무대로 올라가 두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무서웠지만 엄마, 제 친구들, 그리고 경찰 아저씨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광장은 몇 초 동안 고요해졌다가 박수와 눈물 바다로 터져나왔다. 수진이는 민준이 옆에 서서 속삭였다. 이제부터 넌 우리 마을 동화 속 진짜 주인공이 될 거야. 몇 주 후 생활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갔지만 특히 민준이에게는 이 정상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경비원들의 따뜻한 환영 속에서 학교로 돌아왔다. 강동우 체육선생님은 그에게 새 축구화를 선물했다. 축구팀에 환영해, 민준아. 이제부터 넌 우리의 주전 공격수야. 민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신발을 안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쉬는 시간에 수진이가 달려와 빨간 고무공을 들고 말했다. 오늘은 숨바꼭질 맥주 말고 공놀이만 하자. 좋아. 동의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언젠가 숨바꼭질을 하게 되면 꼭 내 옆에 숨어 다시는 널 잃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유진 씨의 집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다. 김경희, 정경사, 정총경, 지연 씨, 그리고 민준이가 지쳐있을 때 문을 열어준 정은혜 씨가 참석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은 처음 봤어요. 정은혜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이가 문을 두드렸을 때 꿈인 줄 알았어요. 유진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혜 씨가 없었다면 제 아들을 영원히 잃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가족은 당신에게 평생 빚을 졌어요. 김경희는 따뜻한 차를 들고 말했다. 세상에 더 이상 기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민준이가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정경사가 농담을 던졌다. 만약 이 아이가 자라서 경찰이 된다면 저는 일찍 은퇴해야겠네요. 따뜻한 부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민준이는 문가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어른들의 대화를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다. 그는 안전했고 사랑받고 있었다. 그날 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유진 씨는 깊은 잠에 빠졌다. 그녀는 밀밭에서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을 들고 달리는 민준이를 꿈꾸었다. 그림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태양 아래 그녀와 민준이가 서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옆을 보니 민준이가 여전히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작은 천사처럼 고요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속삭였다. 엄마는 다시는 네가 두려워하게 하지 않을 거야. 약속해.
민준이의 이야기는 사랑, 단결, 그리고 믿음이 가장 어두운 그림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아무리 위험이 크더라도 공동체가 마음을 모으고 포기하지 않을 때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무고한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도 잊혀지거나 버려져서는 안 된다. 작은 빛 하나로도 긴 밤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청담동은 이제 다른 동네가 되었다. 보람의 공원의 벤치에는 작은 동판이 붙었다. 민준이를 찾아서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힘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어린이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알고 공원에서 놀 때마다 서로를 더 조심스럽게 살핀다. 유진 씨는 지역 어린이 안전단체를 설립했다. 안전한 동네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부모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아이들에게 위험한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가르친다. 모든 아이는 안전하게 자라야 합니다. 그녀는 첫 모임에서 말했다. 민준이의 경험이 다른 가족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김경희는 경찰청에서 승진했지만 매달 한 번씩 민준이와 축구를 하러 온다. 우리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는 동료들에게 말한다. 어떤 사건도 이 경우처럼 저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그림들은 학교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친구를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지역 미술관에 전시되었다. 그림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손을 뻗는 작은 소년과 소녀가 그려져 있었다. 지훈이와 다른 친구들은 민준이의 보디가드처럼 행동했다. 처음에는 소년이 불편해했지만 곧 이 보호의 둘레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되었다. 가끔은 밤에 악몽을 꿔요. 그는 한 번은 수진이에게 고백했다. 하지만 깨어나면 내가 집에 있고 안전하다는 걸 기억해요. 정총경은 아동 납치 사건에 대한 국가적 대응 프로토콜을 개발했다. 민준이 사건으로 알려진 이 프로토콜은 어린이 실종 시 첫 몇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손 씨는 30년형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서 그는 대부분 독방에 수감된다. 다른 재소자들의 분노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다. 그의 사건은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고 아동보호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정한 영웅은 민준이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견뎌냈고 마침내 탈출할 기회를 찾아냈다. 아저씨가 잠든 사이에 문 자물쇠를 풀고 도망쳤어요. 나중에 그는 조사관들에게 말했다. 계속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만 그냥 달렸어요. 1년 후 민준이의 9번째 생일 파티에서 청담동 전체가 축하하러 모였다. 공원에는 풍선과 현수막이 걸렸고 큰 케이크가 중앙에 놓였다. 유진 씨는 눈을 빛내며 아들이 친구들과 공을 차며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우리 인생이 그날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녀는 옆에 선 지연 씨에게 말했다. 하지만 대신 새로운 시작이 되었죠. 그래, 그리고 민준이는 더 강해졌어. 지연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아이는 특별해, 유진아.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김경희가 다가와 민준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다. 작은 경찰 배지의 복제품이었다. 용기를 기념하는 거야. 그가 설명했다. 민준이는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니까. 민준이는 그것을 가슴에 대고 활짝 웃었다. 그는 이제 예전의 민준이보다 더 조용하고 더 사려 깊고 어쩌면 더 지혜로워졌다. 트라우마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매일 강해지고 있었다. 수진이는 케이크 옆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녀의 손에는 특별한 그림이 들려 있었다. 이건 우리 두 사람이야. 그녀가 설명했다. 하늘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어. 별마다 소원을 담고 있어. 내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어.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다. 집에 돌아왔고 내 친구들도 있고 엄마도 계시니까. 촛불을 부는 순간 모두가 박수를 쳤다. 그 작은 불꽃들이 사라져도 민준이가 청담동에 가져온 빛은 계속 밝게 빛날 것이다. 어린이의 실종은 가장 끔찍한 악몽이지만 민준이의 이야기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고통은 옅어지고 보람의 공원에서는 다시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가을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단풍잎이 다시 한번 공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숨바꼭질하는 아이들의 외침이 들려온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서로를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부모들은 더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수진이와 민준이는 여전히 함께 그림을 그린다. 때로는 어두운 그림도 있지만 항상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모습이 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물었다. 그때 가장 무서웠던 건 뭐였어? 민준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아무도 날 찾지 못할까봐 두려웠어. 하지만 너희들이 계속 찾아줄 거란 걸 알았어. 그리고 그것이 민준이 이야기의 핵심이었다. 어둠은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친구들의 충성심, 공동체의 결속력,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증거였다. 청담동의 보람의 고원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한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민준이의 규칙이라고 부르는 추가 규칙이 있다. 항상 친구와 함께 숨기, 시간 제한 두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위험을 느끼면 크게 소리 지르기. 민준이는 자라면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의 상처는 치유의 이야기가 되고 그의 공포는 용기의 이야기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희망과 생존의 증거가 될 것이다. 어둠이 길고 깊더라도 빛은 항상 그것을 뚫고 나온다. 민준이가 그것을 증명했다. 청담동의 작은 영웅, 숨바꼭질의 챔피언,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찾아낸 소년. 그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매일 모든 웃음과 함께, 모든 그림 속에서, 모든 축구 경기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매일 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